그 녀석 사흘 굶는다고 죽지 않아. 집에서 얌전히 있어. 돌아올 때 선물 사올게. 이것이 남편 민준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뒤이어 열쇠가 철컥, 철컥, 2번 무심하고 잔인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묵직한 참나무 문 뒤에 얼어붙은 채 귀를 바싹 갖다 댔지만 멀어져가는 그의 다급한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른 새벽, 자동차 엔진이 시동을 걸고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모든 잔혹함을 싣고서 그는 나를, 자신의 아내와 이제 막 3살이 된 아들을 이 빌라에 가두어 버렸다. 내 이름은 서연, 올해 29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악몽이 아니라 내가 겪어야만 했던 벌거벗은 고통의 진실이다.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마저 망치를 들고 문을 부수며 눈물로 절규하셨다. 어서 문 열어. 내 남편 민준이한테 큰일이 생겼단 말이다. 결혼 생활 5년.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 민주는 잘생기고 말솜씨 좋은 영업팀장이었다. 우리에겐 3살배기 아들 지호가 있었고 그 아이는 내 세상의 전부였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불 속 사정은 당사자만 아는 법이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1년 전부터 식어 있었다. 민준의 대학 시절 옛 연인인 유라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 후부터였다. 그날 아침, 그는 부산으로 사흘간 갑작스러운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해. 상대방이 좀 까다로워서 전화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집에서 지호나 잘 돌보고 있어.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의 와이셔츠를 가장 빳빳하게 다리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문 밖까지 그를 배웅하며 순조로운 출장이 되기만을 바랐다. 그것이 그의 짐승 같은 행각을 숨기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 완벽한 연극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동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리고 당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준 씨 장난하는 거죠? 문 열어요. 나는 문을 두드리며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침묵뿐이었다. 뒷문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 역시 바깥에서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모든 창문에는 튼튼한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나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은 이제 출구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극심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기계적인 안내 음성은 내 마지막 희망에 비수를 꽂았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던 나는 상대방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이건 악의적인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 잔인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는 정말로 우리 모자를 이곳에 가두려 한 것이다. 하지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끔찍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나 자신보다 아들이 더 걱정되었다. 문득 집을 나서기 전 그의 말이 떠올랐다. 안전하게 문 잠그고 갈게. 집에서 얌전히 있어. 그가 말한 안전이란 그가 내연녀와 떠나는 여행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을까? 그때 더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어젯밤 마트에 가려던 나를 그가 말렸다. 주말에 같이 가는 게 편하지 않겠냐면서. 나는 냉장고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심장이 쉬는 것 같았다. 안에는 마시다 남은 우유 한 통과 생수 몇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냉동실도 채소 칸도 텅 비어 있었다. 쌀통은 그저께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다. 우리를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굶기려고 작정한 것이다. 그의 말이 귓가에 날카롭고 악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녀석, 사흘 굶는다고 죽지 않아. 사흘. 그는 우리 모자를 음식도 물도 없이 사흘 동안 가둘 작정이었다. 그의 잔혹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친아들에게 이토록 무자비하게 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고통은 극심한 분노로 바뀌었다. 무너질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아들을 위해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지호의 맑고 순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배고파요. 그 목소리는 피 흘리는 내 심장에 수천 개의 바늘을 꽂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2층으로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견고한 벽 안에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텅 빈 냉장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내 심장에서 퍼져나오는 냉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아들의 배고프다는 외침은 나를 무기력함에서 끌어내는 명령과도 같았다. 나는 잔인한 현실을 외면하려는 듯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다. 엄마 여기 있어. 지호 착하지. 엄마가 먹을 거 찾아올게. 나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금 내 미소가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성이 나에게 행동하라고 소리쳤다. 나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쥐어주었다. 지호, 여기서 잠깐만 혼자 놀고 있어. 엄마가 문 열 열쇠 찾아볼게. 아빠가 그냥 장난치는 걸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맑은 눈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절망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나는 다시 현관문으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흔들고 당기고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 몸과 견고한 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뿐이었다. 다시 뒷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부술 만한 단단한 물건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평소에는 익숙한 살림살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쓸모가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가 창살 너머를 절망적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빌라는 꽤 외딴 곳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넓은 정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내 외침은 고요한 아침 공기 속으로 삼켜질 뿐이었다. 사람의 그림자도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와 민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친정어머니께도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그 무감정한 목소리뿐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열었다. 휴대폰 신호 막대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카카오톡만 차단한 것이 아니었다. 내 유심칩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아마 분실 신고를 했거나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수법을 썼을 것이다. 집안의 와이파이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모든 통화 앱이 휴대폰 번호 인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극심한 공포가 나를 감쌌다. 민준, 그는 우리 모자에게 어떤 살길도 남겨두지 않은 채 모든 세부 사항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엄마, 배고파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지호의 힘없는 목소리가 나를 냉혹한 현실로 다시 끌어왔다. 나는 황급히 달려 내려가
아들을 꼭 껴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들. 나는 두 번째 수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음식을 찾는 것이었다. 부엌 구석구석을 뒤졌다. 간식 서랍에서 눅눅해진 낡은 과자반 봉지를 찾아냈다. 과일 바구니에는 약간 시든 사과 한 개가 있었다. 나는 서둘러 과자 봉지를 뜯어 아들에게 한 조각을 주었다. 아들은 기쁘게 받아들고 입에 넣어 허겁지겁 씹었다. 그 모습을 보니 누군가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내가 항상 최고급만 주려 했던 내 아들이 이제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눅눅한 과자 한 조각을 먹고 있었다. 나는 사과를 반으로 나누어 조심스럽게 껍질을 깎았다. 반은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따로 두었다. 나는 감히 먹을 수 없었다. 아껴야만 했다. 이 악몽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몰랐으니까. 냉장고에 있던 우유도 아들에게 겨우 한 잔만 따라주었다. 천천히 마셔, 아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집에 또 먹을 만한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려 애썼다. 가스레인지는 있었지만 요리할 재료가 없었다. 문득 쌀통이 생각났다. 그저께 10kg짜리 새쌀 포대를 사온 기억이 났다. 적어도 며칠은 죽을 끓여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부엌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민준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스마트 쌀통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이것만 있으면 우리 자기는 집에 쌀 떨어질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되라고 말했었다. 그 달콤했던 말이 이제 와서는 쓰디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쌀통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광경에 나는 벽을 짚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었다. 안에는 쌀 한 톨도 없었다. 쌀통은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누군가 방금 정성껏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했다. 내가 사온 새 쌀 포대는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우연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치워버린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약간의 물, 약간의 우유, 과자 몇 조각만 남겨두도록 계산했다. 우리 모자가 즉시 죽지 않을 만큼 굶주림의 고통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겪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잔혹함은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이 아니었다. 악마의 소행이었다. 차가울 정도로 깨끗하게 비어있는 쌀통은 내 안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완전히 꺼뜨렸다. 나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은 찬장에 기댄 채였다.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다. 완전한 공허함이었다. 머릿속이 핑 돌았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왜? 민주는 왜 우리 모자에게 이럴 수 있었을까? 5년간의 사랑, 부부의 정, 그 모든 것이 거짓 연극이었단 말인가? 혼미한 와중에 기억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밀려왔다. 나는 민준을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그날은 비 오는 서울의 오후였다. 내가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그가 큰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잠깐 같이 쓰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다정한 미소는 비 오는 날의 우울한 분위기마저 녹여버렸다. 그 당시 그는 지방에서 올라와 자수성가하려는 청년이었고 나는 갓 졸업한 꿈 많은 편집자였다.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었다. 그는 신사적이고 세심했으며 항상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았다. 그는 내 다정함, 지성,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를 믿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친구들과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다. 결혼초는 정말 천국 같았다. 그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영업팀장이 되었다. 나도 안정적인 직업과 좋은 수입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빌라를 샀고 함께 가정을 꾸렸다. 지호가 태어난 날, 그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고마워, 서연아. 나에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줘서. 그 말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여겼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부터인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마도 1년 전, 대학 동창회에서였을 것이다. 그날, 민준의 옛 연인인 유라. 그가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던 그녀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도발이 가득했다. 그날 밤 민준은 몹시 취했다. 집에 돌아와 잠꼬대로 유라의 이름을 불렀다.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그것이 단지 술기운 때문이고 과거에 대한 약간의 회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침묵하고 남편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내 침묵은 방임이 되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출장도 잦아졌다.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매일 밤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 한 번은 내가 그냥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물었을 뿐인데 그가 소리쳤다. 왜 물어? 일하러 갔지 어디 갔겠어? 날 좀 그만 감시해.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의심의 징후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화장실에서의 은밀한 통화. 내가 다가가면 급하게 삭제되는 메시지들. 마음은 불타는 듯했지만 나는 마지막 남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두려웠다. 내가 소란을 피우면 이 가정이 깨질까봐, 내 아들이 온전한 가정을 잃게 될까봐. 나는 스스로를 속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원래 엄격하고 과묵한 분이셨다.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아주 가깝지는 않았지만 나를 힘들게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어머니의 태도도 이상해졌다. 그녀는 종종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때때로 한숨을 내쉬었다. 한 번은 집에 오셨다가 민준이 나에게 큰 소리치는 것을 보시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다. 너는 사내 자식이 어찌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민준은 그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다. 그때 나는 시어머니께 감사했다. 적어도 이 집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짚어보니 나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 징후들, 그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민주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바로 우리 모자를 겨냥한 음모를. 그리고 오늘 그가 문을 잠근 행위는 그 음모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 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가 유라와 당당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아니,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친아들을 굶겨 죽이려 할 수 있는 남자라면 그의 목적은 단순히 애정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엄마, 목말라요. 지호의 힘없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를 회상에서 끌어냈다. 나는 부엌 문가에 서 있는 아들을 보았다. 굶주림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내 마음속 고통은 극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가 무슨 음모를 꾸미든 그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아들에게 하고 있는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더 이상 과거를 곱씹으며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행동해야 했다. 살아야 했다. 아들을 이곳에서 구해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맹세했다. 이민준,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선 나는 그의 악랄함보다 더 무서운 적과 마주해야 했다. 굶주림, 그리고 곧 다가올 기나긴 밤의 어둠이었다. 어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창살 너머로 마지막 희미한 오후의 빛이 사라지자 넓은 빌라는 짙고 차가운 어둠에 잠겼다. 나는 지호를 품에 안고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우유 몇 방울을 마시고 어느새 잠이 들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결이 내 목에 따뜻하게 와 닿았다. 그것이 이제 얼음 동굴로 변해버린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온기였다. 나는 불을 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전기세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다. 불빛이 우리 모자의 텅 빈 고독을 더욱 부각시킬까봐 두려웠다. 이것이 단지 꿈일 뿐이고 눈을 감았다 뜨면 민준이 웃으며 돌아와 그냥 장난 좀 쳐봤어라고 말해줄 것이라는 희미한 환상을 깨뜨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영원히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굶주림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배가 은근하고 끈질기게 뒤틀렸다. 나는 빈속을 채우기 위해 물을 조금씩 마셨지만 그럴수록 허기는 더 심해졌다. 품 안에서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가슴 속에 무한한 슬픔이 차올랐다. 아이는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나는 무엇을 먹여야 할까? 남은 과자 반 조각, 아니면 설탕물 몇 숟가락? 그런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내 마음을 베었다. 나는 무력하고 쓸모없는 엄마라고 느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배불리 먹여주지도 못했다. 자책감과 민준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나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분명 부산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 유라와 함께 촛불 아래서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웃고 있을 것이다. 그는 과연 한순간이라도 집에서 아내와 아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을 기억이나 할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이미 완전히 지워졌을까?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였지만 곧 빗줄기는 굵어져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구슬픈 소리를 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억울한 영혼의 울음소리 같았다. 거대한 빌라는 이제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배 같았고 우리 모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승객이었다. 나는 밖의 폭풍이 아이를 빼앗아 갈까 두려운 듯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지호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다. 아이도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얇은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어둠 속을 더듬어 식탁보를 가져와 우리 모자의 몸을 감쌌다. 하지만 추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오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끔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희미한 정원을 비췄다.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평소 같으면 밤 9시쯤이면 손주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곤 했다. 하지만 오늘 내 전화기는 잠잠했다. 분명 민준이 시어머니께 무슨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외갓집에 갔다고 했거나 전화하지 않으실 만큼 설득력 있는 다른 이유를 댔을 것이다. 그의 가족 전체가 우리 모자를 잡기 위해 완벽한 그물을 짰다. 갑자기 계단 쪽에서 작은 삐걱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쳤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소리가 났다. 집에 누군가 있다? 아니, 그럴 리가. 모든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다시 한번 들렸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설마 우리 모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민준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누군가를 남겨두었단 말인가?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가? 나는 아들을 꼭 껴안고 소파 구석으로 물러났다. 눈을 크게 뜨고 계단 주변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다. 그저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실의 어느 구석에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지호를 꼭 껴안았다. 몸이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를 잠식하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에 떨렸다. 숨을 참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소리가 나는 앞쪽의 희미한 공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치명적인 위험의 신호일 수 있었다. 야옹,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로 발밑에서 들렸다. 그리고 부드럽고 털이 있는 무언가가 내 다리에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반사적으로 테이블 위에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 그때 밖에서 또 한 번 번개가 첫 짧은 순간 방안을 밝혔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키워온 삼색 고양이 나비였다. 온종일 소파 밑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공포는 사라지고 지독한 피로감만 남았다. 나는 주저앉아 씁쓸하게 웃었다. 고양이 한 마리에도 이토록 겁을 먹다니. 내가 얼마나 약해지고 공황 상태에 빠졌는가. 나비가 내 품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듯 작게 그르렁거렸다. 나는 그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릴 뻔했다. 적어도 이 차가운 집에서 나에게는 작은 생명체 하나가 곁에 있었다. 밖의 비는 점차 그치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만 남았다. 밤은 무서운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도저히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을 품에 안고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나비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굶주림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지만 내일에 대한 걱정이 몇 배는 더 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둘째 날의 새벽이 밝았다. 조금의 따스함이나 희망도 없이 비 오는 날의 잿빛 빛이 쇠창살을 비집고 들어와 방안을 우울하고 처량하게 비쳤다. 지호가 깨어났다. 아이는 더 이상 음식을 달라고 울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가만히 누워 피곤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힘들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다. 아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다. 밤새 억눌렀던 공포가 맹렬하게 타올랐다. 내 아이가 잠긴 공간에서 음식도 약도 없이 아프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황급히 아이를 안고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틀어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먹을 것도 약도 없다면 아이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 씨, 당신은 짐승이야. 문 열어. 나는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이가 열이 난단 말이야. 안 들려? 자기 아들까지 죽일 셈이야? 두 손이 붉게 부어오르고 타는 듯이 아플 때까지 두드렸다. 목이 쉬고 아플 때까지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집안을 절망적으로 뒤졌다. 거실 구석에 놓인 유선 전화기를 보고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다. 설마 그가 휴대폰 유심만 끊고 유선 전화선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나는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다. 뚜뚜뚜. 규칙적인 긴 신호음이 울렸다. 신호가 없었다. 그는 유선 전화선까지 끊어버렸다.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을 것이다.
나는 주저앉아 뜨겁게 달아오른 아들을 품에 안았다. 무력감이 나를 거의 집어삼키려 했다. 모든 방법을 시도했고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나와 아들은 마치 밀폐된 상자 안에 갇힌 두 마리의 개미처럼 절망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마당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쳐 바닥 타일 위에 물웅덩이를 남겼다. 몇 개의 노란 잎사귀가 떨어져 서로 엉겨 붙어 있었다. 참으로 쓸쓸한 풍경이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나는 민준이 직접 설치했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 샹들리에가 우리 가정을 영원히 밝혀줄 거야라고 말했었다. 이제 그것은 우리 모자의 비극을 지켜보는 차가운 장식품에 불과했다. 문득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창문의 쇠창살을 보았다. 그것들은 단단한 쇠로 만들어져 매우 튼튼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벽에 고정한 나사못은 어떨까?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지렛대로 쓸만한 단단한 물건을 찾는다면 어쩌면 쇠창살 하나를 빼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으로? 부엌의 칼은 너무 얇아서 금방 부러질 것이다. 의자 다리는 너무 굵다. 방안을 둘러보다가 텔레비전 선반 뒤 구석에 눈길이 멈췄다. 그곳에는 내가 거의 존재를 잊고 있던 물건이 벽에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손목만큼 굵고 긴 쇠막대, 골프채였다. 옛 거래처에서 민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장식용으로만 두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그것은 골프채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우리 모자에게 삶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였다. 금속 골프채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지호를 소파에 눕히고 내 유일한 외투를 덮어주었다. 지호 착하지. 여기서 엄마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창문 열어서 시원한 바람 들어오게 해줄게. 나는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이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흐릿하게 풀려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의 열은 점점 심해지고 내 안의 굶주림도 마지막 남은 힘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거실 창가로 의자를 끌고 갔다. 바깥길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쇠창살과 벽 사이의 틈을 억지로 비집어 넣으려 했다. 쨍! 금속이 시멘트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났다. 첫 번째 나사못 주변의 회반죽이 조금씩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효과가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두 손으로 골프채를 꽉 쥐고 지렛대로 삼았다. 나는 밀고 비틀고 내리쳤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등이 흠뻑 젖었다. 키보드를 치고 책장을 넘기는데 익숙했던 내 손은 물집이 잡히고 따가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소파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힘을 주는 자극제와 같았다. 회반죽은 점점 더 많이 떨어져 나갔고 녹슬기 시작한 나사못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완강하게 벽에 붙어 있었다. 땀 때문에 미끄러운 골프채가 여러 번 손에서 빠져나갈 뻔했다. 나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의 짠맛이 땀과 눈물의 짠맛과 뒤섞였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씨름했는지 모른다. 30분, 1시간, 이 감옥 같은 집에서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딱.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났다. 첫 번째 나사못이 휘어졌다. 쇠창살과 벽 사이의 틈이 조금 더 넓어졌다. 나는 기뻐서 울 뻔했다. 나는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사못으로 옮겨갔다.
할수록 요령이 생겼다. 더 이상 무작정 힘을 쓰는 대신 정확한 지점을 찾아 몸 전체에 무게를 실어 가장 큰 힘을 만들어냈다. 거의 2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쇠창살이 헐거워졌다. 나는 손으로 그것을 옆으로 구부려 새 살배기 아이가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나갈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았다. 창문에서 땅까지의 거리는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다. 만약 아이를 내려놓는다면 아이는 분명 다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머리가 핑 돌았다. 내 계획은 절반의 실패였다. 아이를 밖으로 내보낼 수는 있지만 나는 갇히게 된다. 이런 상태의 아이를 혼자 밖에 두는 것은 더 위험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방안을 둘러보며 절망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그리고 눈길이 집구석에 있는 진공청소기의 전선 뭉치에 멈췄다. 더 무모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이 몸에 전선을 묶고 다른 한쪽 끝은 집안의 무거운 물건에 묶은 다음 천천히 아이를 땅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 위험했다. 줄이 풀릴 수도 있고 아이가 부딪힐 수도 있었다. 내 아이의 목숨을 걸고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거의 무너져 내렸다. 모든 노력이 나를 또 다른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아들을 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엄마, 물. 아이는 혼수 상태 속에서 중얼거렸다. 물. 맞다. 적어도 아이에게 물은 마시게 해야 했다. 나는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컵에 가득 담아 서둘러 아이에게 가져갔다. 하지만 내가 거실로 막 돌아섰을 때 수도꼭지의 물줄기가 갑자기 가늘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끊겼다. 나는 얼어붙어 다시 수도꼭지를 틀어보았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화장실로 달려가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를 모두 틀어보았지만 모두 잠잠했다. 그가 물을 끊었다. 이민준, 그 남편, 그 아버지가 우리 모자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무자비하게 끊어버렸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살길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우리가 죽기를, 이 집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했다. 그 끔찍한 진실은 내 마지막 남은 이성에 내리꽂히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다. 나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배고픔도 손의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을 느꼈다. 그것은 절망의 냉기였다. 하지만 내가 쓰러지기 직전 이상한 소리가, 아주 작은 삑 소리가 현관문 쪽,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곳에서 들려왔다. 생명줄이 끊긴 집에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그 작고 외로운 신호음은 다른 세계에서 온 신호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멈춰서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신을 차리고 확인하려 애썼다. 소리는 다시 한번 짧고 단호하게 반복되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겨 몸을 숙여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문틀 바로 옆 벽에 매립된 작은 검은색 금속 상자였고 빨간색 LED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거의 5년을 살면서 수천 번이 문을 드나들었지만 그것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게 뭐지? 경보 장치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나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댔다. 빨간 점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혼미한 와중에 내 머리는 이상하게도 맑아졌다. 나는 그동안 시어머니, 박 여사께서 보였던 무심한 듯했던 행동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를 전통적이고 엄격하며
며느리를 특별히 예뻐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나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나 역시 그것을 존중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녀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2달 전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나를 따로 부르셨던 기억이 났다. 서연아. 그녀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이 너무 넓구나. 너희 모자만 지내기에는 칸하지 않니? 그때 나는 그저 웃으며 지호가 온종일 곁에 있어 심심할 틈이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질문은 참 이상했다. 또 한 번은 집에 오셨다가 고장난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고치려 낑낑대는 나를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지켜만 보셨다. 그 눈빛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냥 둬라, 그녀는 말했다. 그런 전자기기는 복잡해. 민준이 오면 보라고 해라.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전화해서 카메라를 고쳤는지 물었다. 그러고는 아주 꼼꼼하고 입이 무거운 기술자라며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민준이 출장을 가기 약 일주일 전이었다. 시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셨다. 그녀는 지호에게 새로운 로봇 장난감을 사주셨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녀는 거실, 부엌, 심지어 뒷문까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집은 튼튼해야 하고 문단속은 철저히 해야 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녀가 돌아갈 때 현관문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멈춰서서 자물쇠 주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그저 자물쇠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심지어 내가 방금 발견한 검은 상자가 있는 위치의 벽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보기까지 했다. 그때 나는 단순히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세심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만들어졌다. 이 의문의 검은 상자, 입이 무거운 카메라 수리 기사, 의미심장한 말들. 설마 시어머니께서 무언가 알고 계셨던 걸까? 설마 민준의 행동을 미리 짐작하고 계셨던 걸까? 아니, 그럴 리가. 그녀는 그의 어머니다. 어떻게 아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녀도 이 계획의 일부란 말인가?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안타까운 눈빛, 민준이 나에게 소리칠 때 내쉬던 한숨. 그것은 공범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말 못할 고민을 품고 있는 어머니, 할머니의 눈빛이었다. 그렇다면 이 검은 상자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설치되었을까? 나는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빨간 점을 다시 보았다. 그것은 마치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을 조용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눈동자 같았다. 현기증이 밀려와 벽을 짚어야 했다. 굶주림과 아들의 열이 내 마지막 남은 힘을 갉아먹고 있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나는 소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아들을 보았다. 숨소리가 약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쇠창살을 비틀지 않았다. 나는 유리창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쨍그랑. 귀를 찢는 파열음이 울렸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소리를 내야 했다. 누구라도 좋으니 주의를 끌 만한 큰 소리를 내야 했다. 나는 계속해서 골프채로 창틀을, 쇠창살을 내리쳤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빌라 단지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나는 치면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자 좀 살려주세요. 누가 들을 수 있을지 몰랐다. 그저 이것이 내 마지막 노력이라는 것만 알았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 모자는 정말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는 골프채가 거의 휘어지고 두 손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내리쳤다. 그리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직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자동차 경적 소리였다. 하지만 누구의 차지? 구급차, 경찰차, 아니면 내가 상상도 못할 누군가의 차일까? 경적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다급하게 울렸다. 그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끌어내는 심장 강화제와 같았다. 나는 부서진 창틀을 붙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탈진으로 흐릿해진 눈으로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노란색 택시 한 대가 급정거를 하고 문이 열렸다. 하지만 내린 사람은 경찰도 구급대원도 아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심장이 순간 냈는 듯했다. 왜 시어머니께서 이 시간에 여기에? 민준이 우리가 외갓집에 갔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혼자였고 몹시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었다. 평소처럼 핸드백이나 과일 바구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사장에서나 쓸 법한 커다란 쇠망치였다. 오후의 희미한 햇살 아래 번쩍이고 있었다. 지금 뭘 하시는 거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철문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보였다. 서연아, 지호야, 안에 아무도 없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이 완전히 쉬어 희미한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쇠망치로 철문 자물쇠를 세차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 쾅, 귀를 찢는 충격음이 공간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내리쳤다. 예순의 여성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분노에서,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일까? 몇 번의 망치질 끝에 자물쇠가 부서졌다. 그녀는 망치를 던지고 폭풍처럼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현관문이 아닌 내가 서 있는 깨진 창문 쪽으로 곧장 달려왔다. 헝클어진 머리, 흐트러진 옷, 피가 맺힌 내 두 손을 보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경악과 안타까움으로 커졌다. 세상에 서연아, 어쩌다 이 꼴이 된 거냐. 그리고 집안을 들여다보더니 열에 들떠 소파에 누워있는 지호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걸음 물러서서 다시 망치를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자물쇠가 아니라 문 경첩을 향해 내리쳤다. 쾅! 거대한 폭음이 울리고 참나무 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민준아, 너 안에 있냐? 당장 문 열어, 이놈아. 그녀는 절규했다. 그 절규는 정적을 찢으며 한 어머니의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 안 열면 이 집을 다 부숴버릴 테다. 쾅쾅. 그녀는 계속해서 내리쳤다. 매 망치질마다 억눌렸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듯했다. 나는 안에서 얼어붙은 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공범이라고 생각했던, 음모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지옥의 문을 부수고 우리 모자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여 번의 망치질 끝에 경첩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문이 살짝 열렸다. 그녀는 망치를 옆으로 던지고 온몸으로 부딪혔다. 묵직한 나무 문은 마침내 힘없이 열리며 벽에 세차게 부딪혔다. 박 여사께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호에게로 곧장 달려갔다. 손주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렇게 뜨거운데, 이 천벌 받을 놈, 이 짐승 같은 놈.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악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회한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가와 나와 아이를 함께 품에 안았다. 그 포옹은 서툴고 뻣뻣했지만 어찌나 따뜻하던지. 내가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그녀는 흐느꼈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녀는 나를 놓고 급히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놈은 여기 없구나. 정말 가버렸어. 그녀는 나에게 돌아서서 내 두 어깨를 꽉 잡았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서연아, 내 말 잘 들어라.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 내 남편, 민준이한테 큰일이 생겼단 말이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큰일이라니. 그가 내연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도대체 지난 이틀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 큰일.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굶주림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녀의 눈에서 설명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어서 병원부터 가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금의 지체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열에 들떠 있는 지호를 단단히 안아들고 내 손을 끌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택시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 형사님, 저예요. 며느리랑 손주 찾았어요. 집에 갇혀 있었는데 아이가 열이 아주 높아요. 지금 바로 소아과 병원으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 차에 있는 위치 추적기. 아직 강원도에 그대로 있죠? 강원도? 부산이 아니었나? 나는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모든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호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작고 여린 아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온몸이 쑤시고 녹초가 된 것을 느꼈다. 굶주림과 탈진이 한꺼번에 덮쳐와 거의 기절할 뻔했다. 시어머니께서 급히 달려가 따뜻한 우유 한 팩과 빵을 사오셨다. 먹어라. 어서 먹고 기운 차려. 그녀는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엄격하지 않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빵을 받아들었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갇힌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시어머니께서 내 옆에 앉아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나는 민준이를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서연아. 그녀는 낮고 슬픈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 유라라는 애가 다시 나타난 날부터. 내가 걔 엄마인데 걔가 얼마나 바람기 있고 쉽게 흔들리는 놈인지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그녀는 민준의 변화를 눈치챘다고 말했다.
늦은 귀가, 은밀한 통화. 그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그저 의심병이라며 무시했다. 증거도 없이 소란을 피우면 결국 상처받는 건 너와 지호라는 걸 알았다.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2달 전쯤 나는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은퇴한 경찰인 사촌 동생 김 형사에게 녀석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지. 김 형사님이 바로 우리 집 문에 그 의문의 검은 상자를 설치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경보장치가 아니라 소형 추적 및 녹음 장치였다. 그는 또한 민준의 차에 몰래 GPS 추적기를 설치했다. 너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진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 등 뒤에서 녀석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만 했어. 그녀는 씁쓸하게 말했다. 그리고 김 형사님이 알아낸 사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추적 결과 민주는 단순히 유라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다. 유라는 겉보기처럼 연약하고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뒤 재산을 빼돌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민준이가 출장 간다고 한 날 아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 녀석의 차가 공항이 아닌 강원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리고 강원도에는 아주 큰 카지노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저희를 가둔 거죠? 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점이다. 박 여사께서 내 손을 꽉 잡았다. 김 형사 말이 그게 유라와 그 일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더구나. 피해자를 가족과 고립시키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서 돈을 다 털렸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민준이가 너희를 가둔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던 거다. 내가 알아챌까봐, 내가 나에게 전화할까봐, 내가 막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의 잔혹한 행동이 증오가 아닌 극심한 비겁함과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내연녀의 덫으로 편안하게 걸어 들어가기 위해 아내와 자식의 안전을 희생했다. 나는 이틀 내내 너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바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지. 민준이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그놈이 이미 너무 깊이 빠졌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무력하게 말했다. 그리고 30분 전 김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어. 민준이가 돈을 전부 잃었다고. 가져간 현금뿐만 아니라 차까지 잡혔다고 하더구나.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있다고. 오늘 밤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들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이해했다. 그녀가 말한 큰일이란 교통사고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망치를 들고 문을 부술 만큼 공황 상태에 빠졌던 이유였다. 그녀는 외아들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며느리와 손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은 더 큰 질문을 낳았다.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힌 남편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무거운 침묵으로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방금 들은 끔찍한 정보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 남편은 단순한 바람둥이, 잔인한 아버지를 넘어 도박에 미친 어리석은 피해자였고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연약해 보였던 유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전문 사기꾼이었다. 어머니, 그 사람을 구하실 건가요?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질문이었다. 원망과 함께
그녀의 반응에 대한 궁금증이 섞인 복잡한 질문이었다. 박 여사께서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갑고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구해야지. 구하고 말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놈이 바라는 방식도 아닐 거다. 그녀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놈을 구하기 전에 그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너희 모자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줘야 해. 바로 그때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키가 크고 강인한 인상이었다. 사모님, 접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김 형사님. 시어머니께서 일어섰다. 목소리가 한결 차분해졌.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이는 응급처치 중이에요. 앉으세요. 그리고 그녀는 나를 향해 소개했다. 서연아, 이분이 내가 말한 김 형사님이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 형사님은 바로 앉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철과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난 48시간 동안 제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그는 매우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서연 씨께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나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이 켜지자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과 유라가 강원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그들이 해변의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진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멀리서 몰래 찍은 카지노 내부 사진이었다. 민주는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긴장감과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의 앞에 있던 칩더미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옆에 앉은 유라는 더 이상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때때로 뒤에 서 있는 험상내는 남자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나를 소름 돋게 했다. 민주는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문신을 한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도박꾼의 긴장감이 아니라 덫에 걸린 먹잇감의 극심한 공포였다. 유라는 멀리서 팔짱을 낀 채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교도관이었다. 민준 씨는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김 형사님이 보고서를 읽는 듯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 비자금과 할부로 산 새 차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인적인 이자율의 차용증에 서명했고요. 2억 원. 나는 중얼거렸다. 그 액수는 내 상상을 초월했다. 민준이 어떻게 단 이틀 만에 그 많은 돈을 도박에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시어머니께서 씁쓸하게 말했다. 그놈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부 공동예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냈단다. 이 여행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야. 김 형사님이 서류철을 넘겨 입출금 내역서 사본 하나를 가리켰다. 증거입니다. 민준 씨는 서연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소액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가 두 분의 빌라를 담보로 사채를 쓰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증거도 찾았습니다. 나는 종이 위의 숫자와 글자들을 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다. 민주는 우연히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주도적으로 내연녀와 도박을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무자비하게 희생했다. 우리 모자를 가두고 굶긴 행위는 이제 비겁함을 넘어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로 다가왔다. 그는 내 입을 막고 그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 한 분이 나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기의 열은 내렸습니다. 상태는 안정되었고
잠시 후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내 마음속 거대한 짐이 내려지는 듯 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내 아들은 안전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마자 다른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내 남편은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역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 증오와 마지막 남은 부부의 정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를 다른 방식으로 구하겠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지호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아이는 열이 내린 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얼굴은 다시 홍조를 띠었다. 작은 입술이 가끔 엄마 젖을 빠는 꿈이라도 꾸는 듯 오물거렸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가슴속에 무한한 감사가 차올랐다. 하늘이시여, 내 아들이 무사했다. 시어머니와 김 형사님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라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김 형사님과 무언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병실로 돌아왔다. 얼굴은 완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 내 옆에 앉았다. 병실 안은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 이상하게 고요했다. 나와 시어머니, 이전에는 10분 이상 마주 앉아 대화한 적도 없던 두 여자가 이제는 같은 고민을 안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더 이상 거리감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우리 둘 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민준이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안다.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나조차도 지금 그놈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피로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나는 조금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항상 거리를 두던 며느리에게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머니? 내가 나와 함께 민준이에게 교훈을 줬으면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청이 아니라 제안이었고 동맹회의 초대였다. 그놈은 내 아들이고 내 피부치다. 사채업자들 손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울고불고 매달리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놈은 대가를 치러야 해. 서연아, 자신의 어리석음, 이기심, 그리고 잔인함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해.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 아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교훈을 주려 했다. 내 망설임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 형사님과 이미 상의했다.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그놈들이 민준이를 해칠 수도 있어. 하지만 순순히 돈을 가져다 주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그놈 버릇만 나빠지고 유라와 그 일당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도 없어. 그녀는 자신과 김 형사님이 방금 세운 계획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김 형사님은 조폭 세계의 인맥이 있었고 민준을 잡고 있는 두목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그들은 가족이라고 밝히지 않고 민준의 또 다른 채권자인 제3자로 위장하여 빚에 대해 협상할 것이었다. 우리의 목적은, 그녀는 강조했다.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동안 김 형사님은 유라의 도박 및 사기 조직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시간을 끄는 것은 민준이가 공포와 절망의 맛을 충분히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집에 갇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놈도 깨닫게 해줘야지. 나는 시어머니의 계획에 담긴 치밀함과 냉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구식이고 맹목적으로 가문의 명예만 중시한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실제로는 이토록 냉철한 머리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방식으로,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필요하다. 그녀는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이 나를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줘야 해. 이 사건에서 너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니까. 법적으로 그놈을 고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그리고 내가 동의해야만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어. 만약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내가 알아서 돈을 빌리고 집을 팔아서라도 그놈을 구해오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평생 너와 손주를 볼 낯이 없을 게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는 나에게 결정권을 주었다. 민준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한 내가 나아갈 길을 결정할 권리를. 나는 법에 맡기거나 더 나쁘게는 조폭들이 민준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그것은 빠르고 통쾌한 복수일 것이다. 또는 이 위험한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한 인간을 바로잡기 위한, 비록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가르침을 위한 길이었다. 나는 평화롭게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아버지 민준을 생각했다. 그가 아무리 끔찍해도 그는 내 아이의 아버지였다. 나는 내 아들이 조폭의 손에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와 함께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를 두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마침내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가장 뜻밖이고 기묘한 동맹이 형성되었음을 알았다. 그것은 애정이 아닌 구원과 처벌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결정이 우리를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면의 가장 어두운 구석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다. 내 고갯짓은 시어머니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매듭을 풀어준 듯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굳어있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너를 잘못 보지 않았어. 그녀는 약간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에서 판단이나 거리감이 아닌 신뢰와 위탁을 보았다. 그 순간부터 작은 병실은 갑작스럽게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내가 병원에서 지호를 돌보는 동안 시어머니와 김 형사님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동에 착수했다. 김 형사님은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통해 민준을 감금하고 있는 조직의 두목을 신속하게 파악했다. 그의 이름은 해바, 즉 상처라는 별명을 가진 강원도의 이름난 조폭으로 불법 도박장 운영과 사채업을 전문으로 했다. 그놈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김 형사님이 시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나는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다.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놈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는 계획대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김 형사님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는 험상궂은 인상의 조폭 세계의 룰을 잘 아는 옛 후배에게 해바를 직접 만나도록 했다. 이 사람은 민준의 가족이 아닌 서울에 있는 더 큰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민준이 그에게도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설정이었다. 민준이 그놈, 우리 형님 돈도 떼먹었어. 김 형사님의 후배가 해바에게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듣자 하니 당신들한테 있다던데.
우리 형님이 이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 좀 하자고 하시는군. 우리야 빚 다 갚기 전에 채무자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건 원치 않으니까. 이 전략은 즉시 효과를 보았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해반은 갑자기 수동적인 입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이제 민준은 그 혼자만의 채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동의해야 했다. 그동안 나와 시어머니도 우리 몫을 했다. 김 형사님의 조언에 따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준의 재정적인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가 돈으로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나와 시어머니는 함께 은행으로 갔다. 공동 소유임을 증명하는 모든 법적 서류를 갖추고 우리는 모든 예금 계좌를 동결하고 민준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공동 계좌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요청을 듣고 난감한 눈으로 우리를 보았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계좌를 동결하면 다시 푸는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옆에서 계신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을 나오자 이상한 기분이 나를 덮쳤다. 나는 방금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이자 그녀의 아들에게 대항하는 행동을 했다. 하지만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결의만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다음 단계는 더 중요했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했다. 김 형사님은 우리에게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나는 감금당하고 굶주렸던 일부터 민준의 외도와 도박에 대한 증거까지 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김 형사님이 조사한 정보를 덧붙였다. 광 변호사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고 입출금 내역서를 읽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우리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두 분,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합니다. 민사적으로 서연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준 씨가 혼인 및 가족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민준 씨의 불법 감금 및 정신적 상해 유발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라라는 여성의 사기 조직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과 협력하여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위험할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며느리의 공정성을 되찾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나쁜 놈들을 세상에 드러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광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준 씨 본인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의 진술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에 대한 해답은 뜻밖의 전화 한 통에서 왔다. 바로 우리가 정체를 밝히려 했던 적에게서 온 전화였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유라가 아니었다. 낯선 목소리는 자신을 해바의 부하라고 소개하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해왔다. 전화는 내가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지호를 겨우 재운 늦은 저녁에 걸려왔다.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떴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방구석에서 책을 읽고 계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도 고개를 들고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을 켰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민준의 목소리도 조폭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유라의 목소리였다. 내가 민준의 옛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막지만 어딘가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서연 씨 맞으시죠? 나는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도 책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가 왜 나에게 전화를? 맞아요. 무슨 일이죠?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유지하려 애썼다.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민준 오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누구 앞에서 연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 저도 속았어요. 유라가 울부짖었다. 그 사람들, 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오늘 밤까지 2억 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민준 오빠 손가락을 자른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돈이 없어요. 언니한테 전화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요. 민준 오빠를 생각해서, 언니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말은 끊어지고 공황 상태에 빠진 듯했다. 아주 진짜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섣불리 믿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그래요? 나는 되물었다. 무서워서 못해요. 유라가 흐느꼈다. 그 사람들이 저까지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언니 민준 오빠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언니뿐이에요. 언니는 부자잖아요. 돈 많잖아요. 2억 원 정도는 언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발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부자라는 두 단어를 듣자 역겨움이 치밀었다. 결국 이 순간까지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돈줄에 불과했다. 돈 없어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남편이 내 돈 전부 당신이랑 도박하는데 다 썼어요. 잊었어요? 아니. 유라는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다는 듯 더듬거렸다.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전화 이리 내놔. 그리고 다른 쉬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아, 나야. 제발 나 좀 구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나 좀 구해줘. 그 사람들이 곧. 그의 말은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끊겼다. 뒤이어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그를 아무리 증오해도 그가 맞는 소리를 들으니 완전히 무덤덤할 수는 없었다. 여보세요. 민준 씨, 괜찮아요? 내가 소리쳤다.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협박조였다. 마누라 맞지? 잘 들어. 내 남편이 우리한테 2억 빚졌어. 1시간 안에 이 계좌로 돈 안 들어오면 우리 원망 마라. 그놈 손가락 예쁘던데 그냥 두긴 아깝지. 그는 계좌 번호를 읊조리고는 말을 이었다. 1시간이다. 명심해. 뚜. 전화가 끊겼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맹목적인 공황 상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묻는 것 같았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통화 전체, 유라의 목소리부터 민준의 애원, 조폭의 협박까지 모두 내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이것이 바로 광 변호사가 필요로 하던 진술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민준의 머리 위에 걸린 사형 선고이기도 했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여사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갈등이 역력했다. 한쪽에는 외아들의 목숨, 다른 한쪽에는 세워둔 계획과 그녀가 되찾고 싶었던 정의. 만약 우리가 돈을 가져다 주면 민주는 안전하겠지만 그는 결코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고 유라의 조직은 처벌을 피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민준의 목숨은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그녀는 확인하고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김 형사님에게서 온 문자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리조트를 포위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진입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사모님과 서연 씨께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 결정은 나와 시어머니의 손에 달렸다.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나에게 던진 가장 큰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김 형사님의 문자는 운명의 추를 최고점으로 밀어올리는 마지막 명령과도 같았다. 1시간,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고 피와 눈물로 얼룩진 게임의 결말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60분.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고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깊은 눈 속에는 엄청난 갈등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언이 아니라 나로부터의 동의를. 어머니 결정에 따를게요. 나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박 여사께서 천천히 그리고 지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서연아. 그놈은 내 아들이지만 내 남편이고 내 손주의 아버지이기도 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다. 네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다. 그녀는 나에게 판결권을 넘겨주었다. 잔인하고 무거운 권력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민준의 처참한 비명이 다시 떠올랐다. 그를 아무리 증오해도 정말로 그가 죽기를 바랄까? 내 아들이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기회조차 없이 자라기를 바랄까? 하지만 이내 열에 들던 내 품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 굳게 잠긴 문, 그리고 그 녀석, 사흘 굶는다고 죽지 않아라는 악독한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안의 망설임은 사라졌다. 지금 민준을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나약함이었다. 그것은 우리 모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모욕일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유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나는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면하게 할 수도 없어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김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김 형사님, 저 서연이에요. 저와 어머니는 결정했어요. 경찰에게 작전을 시작하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들에게 민준 씨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부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어쨌든 사기당한 피해자니까요. 알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김 형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걱정 마세요. 그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나와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숨 막히게 느리게 흘러갔다. 1분이 지날 때마다 나는 경찰이 들이닥치는 장면을 상상했다. 총성 비명.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녀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였다. 약 30분이 지났을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형사님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됐어요? 김 형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끝났습니다, 사모님. 김 형사님의 목소리는 약간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놈들 전부 검거했습니다. 해봐, 유라, 그리고 부하들까지요. 경찰이 놈들이 민준 씨를 폭행해서 빛 독촉 영상을 찍으려던 순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정말 다행히 제때 도착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전합니다. 그냥 타박상 몇 군데 입은 정도입니다. 그 역시 조사를 위해 임시 구금되어 있습니다. 사모님과 서연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일 아마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할 겁니다. 탁,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회한이나 갈등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잠 못 이루던 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죄 많은 아들이 마침내 법의 손안에서라도 안전해졌다는 사실에 대해 울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러 가볍게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위로도 무의미했다. 우리 함께 폭풍을 헤쳐나온 두 여인. 폭풍은 남편과 아들을 앗아갔지만 또한 우리를 가로막던 벽과 오해를 휩쓸어버리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다음 날 나와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민준을 다시 만났다. 그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넋이 나간 얼굴에 흐트러진 옷차림. 손목에는 아직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나와 어머니를 보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고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자의 비참함만 남아 있었다. 조사관은 우리에게 리조트의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에는 민준이 폭행당하고 위협받는 장면,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연인 유라가 팔짱을 낀 채 심지어 잔인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민준을 보고 다시 영상을 보았다.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연민만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다.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신속하게 기소되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유라와 해바의 사기 조직은 완전히 소탕되었다. 그들은 사기, 도박장 개설,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민준, 그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감금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아내와 자식을 감금한 행위, 도박 행위, 그리고 공동재산을 횡령한 행위는 유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죄를 인정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배신의 대가는 몇 년의 징역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붕괴였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신뢰의 상실이었다. 그리고 법정 문이 닫혔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낡은 한 장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았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 후, 내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궤도였다. 우리 모자를 가두었던 감옥 같던 외곽의 빌라는 팔렸다. 나는 그 돈의 일부로 도심 근처에 더 작고 아늑하며 햇살이 가득한 아파트를 샀다. 예전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나에게 안전함과 진정한 주인이 된 느낌을 주었다. 나와 민준의 이혼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는 불법 감금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그 역시 피해자라는 점과 순순히 죄를 인정한 점을 참작한 관대한 판결이었다. 나는 항소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자유와 아들의 평온이 가장 소중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께서는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엄격하고 거리감 있던 여인이 아니었다. 폭풍은 그녀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갔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며느리와 손주를 돌려준 듯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살지 않았다. 모든 것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시골의 옛집으로 돌아가 텃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며 소박하게 살았다. 하지만 거의 매주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손주를 보러 오셨다. 올 때마다 그녀의 손에는 갓 딴 채소, 토종닭이 낳은 달걀, 지호에게 좋다며 잡아온 물고기 등 시골 음식이 가득했다. 우리는 예리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지호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내 새로운 일은 어떤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 나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남은 자본으로 어린이 책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서점을 열었다. 그것은 나의 오랜 꿈이었고, 일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나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신분의 구속이 아니라 고통의 파편으로 만들어진 기묘한 유대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령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조언과 조용한 관심으로 대신했다. 때때로 그녀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나와 지호가 노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계산이 없었다. 평온함과 아마도 회한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그녀를 배웅할 때,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서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만약 나중에 민준이가 출소해서 돌아온다면, 내가 그놈을 용서할 수 있겠니?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예전의 분노와 증오는 시간과 함께 사라진 듯했고 그저 아련한 슬픔만 남아 있었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용서하고 말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좋은 사람,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길 바랄 뿐이에요. 다시 합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버스에 올랐다. 나는 멀어져 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 대답을 담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했다는 의미였다. 민준에 관해서는 그는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더 이상 거짓말이나 애원으로 가득 찬 편지가 아니었다. 그저 서툰 글씨로 쓴 교도소 생활과 길고 긴 밤 동안의 성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유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두 단어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썼다. 그는 나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나는 그 편지들을 읽고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상자에 넣어두었다. 아마 그것도 그가 스스로 겪어야만 하는 교훈일 것이다. 내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다. 작은 서점은 점점 손님이 많아졌다. 지호는 건강하고 똑똑하며 엄마를 무척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다. 아이는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마도 아이의 작은 세상에서는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지호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햇볕 아래서 손을 잡고 있었다. 긴 머리의 여자, 작은 남자아이, 그리고 흰머리의 할머니. 이건 엄마, 이건 지호, 이건 할머니야. 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나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니를 되찾았다. 나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겪었다. 하지만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나는 가족이라는 두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도 온전할 필요도 없었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만 있으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 모자 앞에는 기나긴 길이 놓여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 햇살이 가득한 길일 것이라는 것을. 시간은 신비한 약이었다. 상처를 아물게 하지만 때로는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고통을 불현듯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나의 작은 서점 지호의 책방은 우리 모자에게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다. 새 종이 냄새, 은은한 커피향, 책장 넘기는 소리는 2년 전의 절망적인 절규와 망치 소리를 완전히 대체했다. 나는 손님에게 미소 짓는 법을, 자유로운 숨결 하나하나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어느 늦은 오후, 가게 앞 라일락 나무 위로 해가 완전히 졌을 때,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책을 정리하던 내 손을 순간 얼어붙게 했다. 그 남자는 문턱에 서 있었고, 그의 앙상한 그림자가 나무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풍파와 교도소 생활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 민준이었다. 모범수로 조기 출소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겪었던 악몽에서처럼 비명도, 공황도 없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기분이었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 한때는 내 하늘이었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남편이었으며, 동시에 우리 모자를 죽음의 문턱에 버려두고 문을 잠갔던 악마였다. 이제 그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다. 서연아, 나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이 열쇠를 잃어버린 세계를 바라보는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선반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두 대양의 양끝처럼 멀게 느껴졌다. 왔군요.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원망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다른 생에서 만났던 오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작은 독서실에서 지호가 종이 비행기를 들고 뛰쳐나왔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아이는 문가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보고 멈칫했다. 이제 5살이 된 지호는 똑똑하고 예민했다. 아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아들을 보았다. 그의 눈은 붉어졌고 어깨가 떨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거친 손을 아들에게 내밀었다. 지호야, 아빠야. 아빠가 우리 지호 보러 왔어. 하지만 지호는 달려가지 않았다.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내 옷자락 뒤에 숨어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누구예요? 이 아저씨는 왜 울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저씨라는 말은 민준의 자존심과 후회에 꽂히는 마지막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서점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 울음 속에서 나는 그가 지난 2년간 견뎌야 했던 모든 뒤늦은 후회, 상실감, 그리고 고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머릿속에는 외딴 집에서 열에 들떠 있던 어린 아들의 모습. 철컥, 철컥. 두 번 무심하게 잠기던 열쇠 소리가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내가 묻어버리려 애썼지만 이미 내 안에 보호 본능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그때 막 장을 보고 돌아오셨다. 문가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보고 그녀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바로 아들에게 달려가 앉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아들을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어머니의 마음속 갈등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마침내 그녀는 다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지만 단호했다. 일어나라, 민준아. 엄마랑 집에 가자.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고 다시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서연아, 기회를 한 번만 줘. 딱 한 번만. 너희 모자에게 죗값을 치를 기회를 줘. 나는 심호흡을 했다. 서점 안에 향긋한 나무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준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기회는 남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문을 잠그는 길을 선택했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여는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남은 인생 잘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호가 커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말을 마친 나는 지호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민준을 부축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발소리가 길 위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서점에 홀로 앉아 있었다.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용서에 대해 생각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돌아와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평화를 다시 파괴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다. 용서는 나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묶이지 않도록 해방시켜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끝나는 듯 했지만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막가게 문을 열었을 때 초라한 몰골에 헝클어진 머리, 광기 어린 눈을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다름 아닌 유라였다. 그녀는 사기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심판은 그녀를 더 빨리 찾아온 듯했다. 유라가 달려들어 내 옷소매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기처럼 날카로웠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모든 걸 빼앗아갔어. 민준이 그 자식 출소했다며? 어디 있어? 나한테 돈을 줘야 해. 그놈들이 날 쫓고 있어. 날 죽일 거라고. 유라의 등장은 어두운 기운을 몰고 와 내 옛 결혼 생활에 가장 끔찍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공황 상태였고 옛 동료들에게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었다. 유라를 보며 나는 두려움 대신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한 팔 하나가 유라를 나에게서 밀쳐냈다. 키 큰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고 힘있고 보호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깜짝 놀랐다. 방금 나타난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며 서 있었다. 몇 년 전에 그가 했어야만 했던 방식으로. 하지만 예전의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민준에게서는 고생의 흔적과 함께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미혹이 없었다. 차가움과 깊은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유라 씨, 이제 그만 미친 짓 하시죠.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한 글자 한 글자의 감옥에서 보낸 고뇌의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은 내 명예, 가족, 그리고 자유를 잃은 세월로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먹잇감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유라는 민준을 보고 다시 나를 보더니 미친 듯이 웃었다. 경찰? 나를 협박해?
이민준, 너도 죄인이잖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희 둘이 내 폐허 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녀는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의 단호한 눈빛과 주변의 이웃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붓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은 대낮의 유령처럼 처량했다. 소란이 지나가고 가게 앞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서연아. 그는 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며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했.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점차 안정되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민준이 이기심이 아닌 남자다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용서와 재결합은 전혀 다른 길이었다. 시어머니께서 그때 집에서 달려 나오셨다. 그녀는 내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다시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민준이가 이제 겁을 먹을 줄 아는구나. 방금 집에 왔다가 소란을 듣고 바로 달려왔단다. 이런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사과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았다. 민준 씨, 방금 당신의 행동으로 내 안의 증오가 어느 정도는 사라졌어요.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당신이 그 문을 잠갔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어요. 어머니 잘 모시고 사세요. 그분만이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 사죄하려는 듯 아주 깊이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어머니를 따라 돌아섰다. 나는 길끝에서 사라지는 그들 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우리 사이의 모든 빚과 인연은 이 순간 진정으로 끝난 것이다. 몇 달 후, 나와 지호의 삶은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다. 서점은 점점 더 번창하여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주 손주를 보러 오셨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우리의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셨다. 그녀는 내가 지호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었고 함께 따뜻한 집밥을 해먹었. 민주는 가끔 지호에게 선물을 보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이가 선물을 받는 것을 허락했고 때로는 나와 시어머니의 감독하에 두 부자가 만나게 해주기도 했다. 나는 아들이 한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랐다. 속임수의 그늘 속에서 사는 대신 성장과 책임에 대한 교훈을 배우기를 바랐다. 어느 황혼 무렵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지호는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맞은편에서 손주에게 줄 스웨터를 뜨고 계셨다. 황금빛 햇살이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가족이란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한 지붕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족은 이해와 용서가 있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 햇살을 찾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한때 잔인함 속에 갇혔고 절망 속에서 굶주렸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망치질과 나 자신의 강인한 의지가 그 지옥의 문을 부수었다. 내 인생은 잿더미에서 진정으로 부활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긴 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행복의 열쇠를 항상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